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되게 쑥스럽네 또. 오늘이 며칠 강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째 같기도 하고 두 번째 같기도 한데. 진도 나가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거 하고 댓글로 질문이 있어가지고 질문에 대한 거 해야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 질문에 대한 답이 질문이 기운행을 알아야 자체는 진행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던가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질문하셨는데? 네, 겨울 경로를 알아야 진행되는 원리가 뭔지를 설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지의 진행 순서를 모른다는 게 그냥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건 억압을 뜻하거든요. 난 기운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건 기운행에 관심이 없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건 억압이 돼요.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본인은 그냥 모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뜻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안 한다는 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별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되고, 그래서 기의 운행 순서, 기의 운행로를 모른다는 게 단순히 그냥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몰라서 마음을 가지는 그 자세를 봤을 때 대개는 그 운행을 억압하거나 하기 싫어하거나 안 되는 거라고, 관심 없거나 그게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성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그래서 우선 알아야 되고 해야 된다고. 그게 관심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른다는 건 지식에 대한 연관성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다고. 왜 기운행 순서나 그 방향을 모르냐고. 그 모른다는 건 공부를 안 했거나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이 된다고. 그게 인간의 성향에 대한 이유가 하나 되고요. 그래서 수련은 자체는 내가 내 자신을 개조하거나 변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내 자신을 수정시키거나 변혁시킬 때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이거 저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변화를 일일이 챙겨야 된다고. 챙기지 않았는데 내가 변해간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챙기지 않은 부분이 변했을 때는 변했는지 모를 뿐더러 내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얻은 지식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운영하거나 활용할 때도 왜 그랬는지 또 역시 모르게 된다고. 내 몸이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점점 늘어나는 과정인 거지, 그건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한 만큼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또 자천 진행이나 진행 과정, 운행상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그 기라고 하면 기의 운행을 알아야, 알고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내 자신에게 추진력이나 그렇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경 써야 되고, 의식적으로 계속
그 떠올릴 건 없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알고 있는 대로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자천인지 저절로 되거나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은 자천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 의해서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하나.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나중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기의 운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의미를 모르면 이제 그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약간의 충격을 받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몰라서 생기는 불편함이나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또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역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수련하다 보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는지 아니면 그 고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뭔지 알려면 결국은 몸에서 직접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두 개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고 하라고요.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변하는지를 알려면 알고 있어야 공부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수련할 때 그냥 이루어지거나 쉽게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없거든요. 항상 불편함이나 어려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알아낼 게 너무 많은 과정이에요. 그래서도 그래요. 지적인 추구가 많은 부분이 또 자천이라서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 설명 더 해야 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설명을 안 들으시나? 왜 이렇게 궁금한 게 없나? 저는 이렇게 16이지. 그리고 저번에 이 질선과 나의 대화를 뭐 읽기만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해야 될 게 설명하려면 한들 것도 없는데 이 중에 설명해야 될 거는 좀 아쉬움을 느끼는 건 여기서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이어트가 자천이냐 아니냐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다이어트가 자천이냐면 자천이라는 게 저는 일종의 자기 만족이나 자기 충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충족이나 만족감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면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해야 돼요. 만족스러워야 된다고. 그런 충만감이 내부에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내부에서 충만감이 일어나려면은 내가 그 안에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생기는 흥미나 또는 그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냥 재미도 없는데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자천도 재미있어야 돼요. 자천에서 재미를 못 느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만족감을 느껴야 돼요. 만족감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또 정말 하고 싶으니까 내부에서 감정이 일어나니까 할 때 오래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하나 알아갈 때 또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때 거기에서 또 역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 보이는 것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자천이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개조하고 있는 거고 변혁시키고 있다. 그게 다이어트라고 하든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모두 그게 자천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럼 이기적으로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람이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만족이 자기만을 위하는 것만 해서 느끼지 못해요. 나 자신의 행복만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 이상 더 해야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나 혼자 행복해서 느끼는 만족은 그렇게 그것만을 느끼는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북이 작은 거죠. 그릇이 작은 건데 나중에 가면 그것도 살다 보면 커지면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만족과 행복, 충족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다양한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어디서 행복을 느끼는지, 어디서 충족을 느끼는지를 관찰할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소하든 거창하든 그게 좋으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충족이 돼야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안에서 억압이 일어나고 상실감이라든가 피해망상이라든가 자기만 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불편한 생각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충족을 느껴야 돼요. 충족되지 않는 거 충족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일어나서 나중에 그로 인해 생기는 나쁜 점, 아니 생기는 현상들이 있어요. 억압시켜놓은 자기 감정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관찰해서 충족되지 않거나 만족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야 되고 그걸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넘어가야 돼요. 충족을 시켰는데도 계속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그건 성향이에요. 그런 성향이 태어난 건데 그런 성향을 만든 건 역시 자기 자신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기 성향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 역시 자기가 어떤 충족을 계속 시키려고 하는지를 찾아가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관찰해야 되는데 자기를 관찰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만족을 느끼는지,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지부터 찾아가는 거죠. 그 재미를 느끼는 그 부분이 내 욕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 성격인 거고. 그럼 왜 내가 그런 성격인 건지, 그런 충족을 요구하는지 그것도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그 수도라고 하면 거창하거나 그 비현실적인 부분을 추구하거나 상당히 어렵게 형이상학적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도 해요. 말은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써있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거죠. 좀 사소하고 좀 현실적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인해서 도를 닦게 된다고. 거창한 목적을 위해서만 얘기하면 그건 현실과 동떨어져요. 이상한 세계를 꿈꾸는 비현실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는 그렇게 거창한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비근한 데에서부터 가깝고 천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거창한 척하지 말고 대단한 척하지 말라고 아주 작은 욕구, 사소한 욕구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럼 진도를 나갈까요, 오늘은? 45페이지. 득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꼭 불러 들어오면 질문 안 하고 그냥 침묵해. 일단 나중에 얘기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질문은 강의 시간에 하라고. 아, 강의 시간 때 기도할 때, 질문하면 아니, 내가 너무 저기 힘들어. 허프고님이 요즘에 기도를 하시는데 정제를 하시는데 가피를 많이 주변이 좋아진다라고 그러면서 좋은 건 좋은 건데 나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는 뭐 주변이 좋아지는 건 좋지만 이제 수행하고는 멀어지고 가피 받는 거에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매진하다 보니까 수행은 스님들만 하는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회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기도 정진하면서 이렇게 가피를 받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기서 자꾸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아까 여쭤보고. 좀 기회에서 가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즉 기도에서 갚이 주는 그건 누구야? 뭐 이제 안 보이는 세상에 있다는 저기 얘기하시는데 안 보이는 세상. 애매한 말이네. 그래서 천안에 무슨 차차를 다니시나 보죠. 그런 식으로 여기를 듣고 뭐 기도도 수행이니까 형이 맞으면 그 맞게 가시라고 나한테는 그런 얘기는 나이 맞는 건 나이 맞춰서 잘했다. 그냥 그 잘라 끊어버렸는데요.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그 한 얘기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도 좋아지고 주변도 좋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아니까 걱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수행은 수행도 일단 그러던지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수행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자세히 그분 석부모님한테는 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기도를 해서 뭘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좋아진다던가 뭐 주변이 좋아진다던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건 좋은 건데 오히려 수행에서는 오히려 수행을 하려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의지하려고만 드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 건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좋은 건지 그건 벗기는 거잖아요. 지금 보기엔 복인데 벗기는 거하고 수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기도도 수행이죠. 기도가 수행인데 기도한다고 해서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향점을 보는 거죠. 지향점이 뭐냐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복을 빌고 있는 거잖아. 복을 비는 건 그냥 복을 빌고 있는 거지. 그걸 기도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뭔 질문을 필요해요?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을 빌었다니까. 그러니까 지향점을 보라고. 지향점. 하는 행동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지향성이 뭐냐가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의도를 보라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또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의 지향성이나 의도 그게 진짜라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필요 없어요. 복빈 거잖아요. 복빈 건 복을 빈 것에 도하고 연계시킬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것도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느끼니까 그 자천이라고 얘기하면 예, 그건 또 맞아요. 그런 의미라서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서까지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건 뭐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논할 부분은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정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위험성이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선을 긋다고 해서 자만하면 또 마찬가지로 선을 긋는 그 말이나 행동을 보는 건지 선을 그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을 보겠다는 건지에 따라서 말은 달라지겠지. 그들과 선을 그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오면. 근데 제 말의 지향성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 의도를 이해하겠죠. 항상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말을 보고 있는지 그 의도를 보고 있는지 그 보는 사람도 역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말하는 것에서 뭘 캐치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도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단순 비난인 건지 아니면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뭘 배우고자 하는 건지 그렇다고요. 사실 45페이지 뜻도요. 자천하려고 한다면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인간과 인간 아닌 것들, 즉 모든 우주 만물은 자천을 해요. 그래서 자천이란 자신의 초월을 욕망하는 것이고 이건 모든 만물의 공통된 욕망이에요. 무생물이라고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욕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욕망하고 있는 거고 또 욕망을 충족하려는 것이고 그 다양한 방법은 외부로 향하는 마음이죠.
만물은 자신의 외부를 알려고 하고 또 알리고 있어요. 소통과 교류가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지기 위해 커지고 확장하고 자신을 알고 변화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문장에서 보면 이 무생물이나 이런 것들도 감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게요. 이들의 감정이 우리가 느껴지는 이런 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같이 유괴에서 말한 그런 식의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유괴에서 분류한 인간의 감정이에요. 희노애락, 애, 오, 욕, 칠정이든 인간의 마음은 7가지나 5가지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확장하는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냄새 하나가 감정 하나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냄새를 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와 냄새는 비슷해요.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냄새가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기의 성질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느껴지는데 꼭 냄새를 느낀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느끼면 이건 누군지 알겠는데 꼭 그게 냄새 같아요. 그래서 냄새와 기회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어떤 냄새를 맡으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그걸 느껴보셨어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더라도 그때 내 주변에서 똥냄새가 나면 그 환경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꽃을 본다 하더라도, 아니면 뭐 아름다운 이성을 본다 하더라도 그 시궁창에 앉아가지고 별 이상한 냄새가 같이 보고 있으면 역겹게만 느껴져요. 그 이성이, 이쁜 이성이.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못생긴 여자 볼 때 향수가 그 여자와 상관없는 마음에 드는 향이 지나가고 있으면 그 여자가 이쁘게 느껴져요. 감정이.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냄새 하나의 감정 하나라고 봤을 땐 그 개 같은 경우는 인간의 10,000배 이상의 그 냄새를 맡는다고 했어요. 단순 비교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 세상에 우리가 냄새 맡는 것보다 더 많은 냄새가 있어요. 수천 가지이거나 수만 가지일 수도 있다고. 얼마나 많은 냄새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고, 얼마나 많은 냄새가 있는지 모른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냄새 하나에 감정 하나면 수천 가지 이상의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상한 논법인가? 그렇게 우리는 그 평상시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면, 그냥 뭐 슬프고 즐겁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고 삭막하고 외롭고 뭐 그런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식의 감정밖에 없다고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이 이 말에서 속은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외로움, 우울함, 기쁨, 슬픔, 좋음, 쾌락, 이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내 감정을 갖다 매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없는 거, 단어가 없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느꼈어도 이건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요. 분명히 어떤 뭔가 나쁜 감정을 느꼈는데 말로 거기에 해당한 말이 없을 경우 그 감정은 별 힘없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상당히 멍청해요. 분명히 자기한테 안 좋은 거 지나갔는데도 그게 말이 없으니까 별 의미 없이 지나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웃기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말이 없으니까 있는지 모르는 것도 되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분명히 뭔가 있는데 거기에는 단어가 없으니까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투명 인간이에요. 투명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분명히 있는데 감지를 못해요. 감지 못하는 이유가 감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어가 없어서 그래요. 이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 많아. 찾아보세요. 별거 많아. 별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감정들이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그거 다 속고 있는 거라고요. 엄청 속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상당히 무식하다고 보죠. 네가 느끼는 감정 몇 개냐고 물어보면 감정 몇 개 느껴봤어요?
세워봤어요? 하루에 하나씩 감정을 느꼈다고 해도 되는데 안 그래요?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 분명히 다르잖아요. 똑같은가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히 다른 게 맞잖아요. 다른 게 맞는데 다르다는 건 몰라요. 우리는 항상 같은 감정이 맞거나 어쩌다 강하게 느껴오는 그 감정만 느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더 많은 감정이 지나가도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것들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느꼈을 때 상실감을 느끼죠. 그냥 막연히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막연히 뭔가 내가 상실감, 피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뭔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 같이 충족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있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을 넘어가 살면 그런 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4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진짜 그 30년을 충족시켜가면서 충만되게 30년을 보냈는지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 빠져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감정이 다 빠져나가 있어요. 100년을 살아도 우리는 이름 지어져 있는 감정 몇 개밖에 느낀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뭐고 설명을 할 여기까지 왔을까? 그 감정이요. 감정의 그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면 이런 감정도 있다고요. 이게 돌이요? 나무요? 이게 돌이, 이 돌도 감정이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건 자기 감정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 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 돌의 감정이에요. 방법이 없죠? 이름이 없어요. 이 돌의 감정에 대한 이름이. 내가 돌이 아니기 때문에 돌의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냥 이걸 딱딱하니까 고체라고 하거나 나한테 아픔을 주니까 통증을 주는 그 물건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에게 저항을 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항을 주는 거잖아요. 이 고체라는 게, 딱딱함이라는 게. 오행으로 말하면 금기인데 이런 식으로 밖에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이 돌이 표현하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보는 감정인 거죠. 반사된 감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돌의 감정이에요. 이 돌이 예보를 발산하고 있는 감정이 지금 우리가 돌을 보는 그 방법이에요. 어려워졌나 갑자기? 어쨌든 그것도 넘어가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감정이 있어서라고. 이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도 나도 똑같이 존재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서로 통하다고요. 얘도 존재하고 싶어서 있고 나도 존재하고 싶어서 있어요. 이것도 감정이에요. 같은 감정으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없죠? 이것도 말이. 얘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도 감정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무생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물과 무생물로 분류하면서 공통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물이기도 하고 무생물이기도 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정의되어 있는 거죠. 생각보다 말이 없는 게 많아요. 말이 없는 걸 찾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말씀 파묻혀가지고. 네, 우선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말을 배워서 그래요. 처음 배울 때는 어차피 애들이 그냥 따라하면서 배운 건데 어느 나이 넘어갔으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는 그런 약간 돌아보는 거예요.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른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주 오랜 옛날에는 그걸 가르치잖아요. 말을 가르치잖아요. 언어를 가르쳐요. 옛날 가르치는 것들이 그게 그 논어나 그런 데 보면 옛날 사람이 뭘 배웠다고 나오면 글을 배웠다고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여섯 개 배웠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글을 배운다고 했는데 거기서 글 배우는 게 뭐 지금 한문 배울 때 가차, 형성, 상형 이런 식의 배운다고 나오잖아요. 그거 배울 때 단순히 가차법이나 성형법이나 상형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의 원리, 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말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건지를 배우는 거예요. 법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왜 법칙이 있는지부터 가르쳐야 돼요. 말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말의 주인이 되려면 말이 뭔지를 알아야 주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왜 만들어 왔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걸 유도하고 있고 의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거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 만드는 방법이요. 그래서 이하 같은 사전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식의 사전을 만들었겠냐고, 옛날 사람들이. 서양인들이 만드는 사전의 이유와 동양인들이 만드는 사전의 이유는 달라요. 동양인들은 그것 때문에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말 만드는 방법 때문에. 근데 서양인들은 글쎄 그들이 왜 만들었을까? 서양인들은 원래 정의하고 분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인데, 그들도 분명히 공부를 가면 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잖아요. 철학하기 위해서는 말부터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거 인문과 철학, 사고체계를 위해서 분명히 말을 만들어지는 면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동양은 좀 더 근원적으로 하는 거죠. 말을 만드는 인간이 되라고요. 말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려고 한 거인 거고, 서양은 뭐 좀 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위해서, 아니면 학문하는 사람들이 자기 학문을 켤리를 위해서 만든 거거나 그랬을까요? 제가 서양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의 전통에. 근데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죠. 사라지는 이유는 전 잘 몰라요. 역사는 저도 잘 모르니까.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그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하고 싶어서인 거고, 그 욕망부터 먼저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존재하기 이전에 욕망부터예요. 욕망이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존재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감각기관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그 정도의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감각기관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존재했어요. 근데 그 존재라고는 우리는 안 하죠. 일반 용법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욕망이거나 아니면 형상, 아니면 뭐 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흐름이라고 하거나 다른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감각기관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들은 우리의 감각기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있었고, 그거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의 감각기관에 들어오냐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관계해서 만들어져요. 우리의 감각기관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요.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 또 존재하는 방식상 감각기관이 단순히 내가 외부 사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 감각기관이 아니라 외부 사물한테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감각기관이에요. 눈은 외부 사물을 보기 이전에 내가 외부 사물한테 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외부 사물한테 보여진다는 전제하에 눈을 갖는 거라고요. 만약에 외부 사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없다면 눈이 있어봐야 쓸데가 없어요. 쓰는 방법 자체가 전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눈이라는 것은 이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눈이 만들어지는 거지. 눈이 만들어진 다음에 눈에 맞는 내가 만들어지는 거나 시간이나 타인이 타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외부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고요. 소리로, 그리고 촉감으로, 냄새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물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맞게 감각기관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한 거죠. 오감까지 만들어진 거고, 분명히 육감이 있어요. 육감이라는 게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라 여섯 번째 거,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섯 번째 거 하고 여섯 번째 그 이상을 다 합쳐서 또 육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감각, 여덟 번째 감각, 아홉 번째 감각이라는 게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복잡하잖아요. 또 인정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 통틀어서 그냥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여섯 번째란 의미와 말 그대로 오감, 다섯 번째 너머의
6번째 해당한다고 해서 또 6번째인 거 하고 이렇게 6번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육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또 뭘 설명하다가 까먹었네. 오늘 이렇게 머리가 넘어가다가 삐끗거리지. 소통이 부족한가. 감각은 소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5번 오감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진 것도 그런 식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인 거고, 오감을 가지게 된 것도 그런 식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요. 육감이 만들어지겠다면 다른 사람이 그 육감을 감지할 수 있어야 나의 육감으로 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거나, 이미 육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육감이 발달되거나, 사실 뭐가 먼저인지는 뭐가 먼저일까요? 애매하네. 나중에 설명하고요. 뭐가 먼저, 정말 받아들이는 게 먼저인 건지 표현되어 있는 게 먼저인지는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나한테 육감이 형성되려면 육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상대방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육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육감을 쓸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육감을 쓸 수 있어야 저도 육감이 발달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육감을 쓰고 있어야 내가 그 육감을 쓰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감각기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먼저 쓰는 거,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 그러니까 표현이 먼저라고 말을 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육감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육감이 생기려면 육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육감을 만들겠죠. 인간은 진화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쓰고 있거든요. 그 진화는 생존을 위해서잖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육감을 만든다고. 그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내가 못 쓰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 결점이 있는 거잖아. 그럼 못 견뎌요. 이 생물들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왜냐면 생존에 그만큼 엄청나게 피해를 받거든요. 그게 진화잖아. 생존 경쟁이잖아. 그래서 육감을 쓰는 자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육감을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우리는 그 감각기관의 발달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 거 읽으면, 나보다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옷 잘 입는 타인을 보고 나도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해요. 자기 것에 만족하면서도 또 무엇이 있는지 찾아요. 우리는 안주하기보다 역동적으로 살기 원하죠. 정도의 차이가 있고 상대적 갈등이 있어도 역시 나아가는 근원적 힘은 같아요. 이게 같은 이유가 서양식으로 말하면 생존하기 위해서예요. 나보다 이쁜 것이 질투나는 이유는 이쁜 사람들이 더 살기 편하거든요. 이쁜 사람들이 더 생존하는 것에 이득을 가지니까 나도 이뻐지고 싶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 그렇잖아요.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더 생존하는데 더 편해요. 면접을 보든 뭘 하든 요즘은 이쁜 애들이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뭘 하든 나보다 나으면 그만큼 생존 확률이 높잖아요. 그건 너무 비상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거 외에도 나아지는 거, 지금의 내 모습에서 만족하기보다 내가 가지지 못했거나 내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찾게 된다고. 가진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 더 관심 가지게 되어 있어요. 또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생존 아니면 성장, 그 어떤 것에도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탈이나 열반을 추구하는 건 그걸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항상 갈등은 있어야 돼요. 번뇌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난 행복하다 열반에서 이렇게 되면 너는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 돼요. 왜냐면 열반에 들어갔으니까 딱히 뭐 마음의 불편함이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 감정이 안 일어난다는 건데, 감정 안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수련한다면은 그럼 죽으면 되거든요. 존재하지 않으면 돼요. 감정 안 일어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이런 식의 이론이라 하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건 뭐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 의미 없음이라고 쓰고 있는 거, 자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해봐야 너는 그걸 역설이라는 건 아니 모르게 되는 거겠죠.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표현하고 있는 건데, 나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그런 1차원적인 논리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심히 감정이 조금 뒤틀리죠. 아, 이거 더럽게 무식한데 무식한 거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가르쳐도 몰라요. 이유는 그것도 감정이거든요. 내가 어떤 지식을 획득하는 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을 획득할 만한 감정이 나한테 있어야 그게 획득이 돼요. 내가 표현해야 그 표현한 것을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이 생겨요. 이것도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감정 하나에, 감각 하나에, 그러면 감각이 몇 개겠냐고요. 네, 아까 말한 사람은 수천, 수만, 도대체 이게 분리하는 만큼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감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감이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오감인지 백감인지 천감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또는 오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오감 가지고 자기 사고책을 만들고 그 한계 내에서 살겠죠. 근데 그렇게 아니고 오감에 넘어서 있는 감각까지도 감신 두고 살아간다면 5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1000개를 감각할 수 있으면 1000가지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차이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느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냐고, 얼마나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많은 걸 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수준이 달라요. 근데 감정 없음을 추구하면 이런 이거 날 말했다. 그러니까 그 감정 없음을 추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감각 하나를 주겠다는 것이 된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되잖아요. 이것도 도를 닦겠다고 하는 것도 도를 닦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감각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이쪽의 감정이 안 일어나는 거고, 이쪽의 감정이 안 일어난다는 건 이쪽 세계의 지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엔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된다고. 네, 신체에 있는 감각기관이어야지만 감각기관으로 정의한다면 내 말은 틀리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확장해서 정의하면 제 말도 일리는 있다는 거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감정에는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싫어하는 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정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은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이요? 예.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좋은 감정, 싫은 감정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 말 쓰는데, 사실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 그 중간에 몇 개에 구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좋은 감정, 조금 더 좋은 감정 식으로 얘기하면 그 분할은 무한해요. 무한하게 분할할 수 있어요. 그 단순히 이건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이건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그 측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수치로 나누면 어느 정도 수치에 해당하는 좋은 감정이라고 이것도 측정이 돼요. 퍼지로는 있잖아요. 예, 자기 감정도 퍼지로 나누면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숫자에 해당하는 좋은 감정이 돼요. 그 숫자의 끝은 사실 없어요.
그래도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좋은 거다, 갖고 싶은 거다라고 해야지 그거를 아니요, 갖고 싶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갖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다는 게 내가 가지잖아요. 그럼 이게 몇 분, 몇 시간, 몇 년, 몇 십 년을 가지고 싶은데 분단한 방법은 많아요. 단순히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줬다 뺏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다 줬다 뺏는 거예요. 언젠간 내 것이 아닌 상황이 된다고요. 그게 1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내 거 아닌 상황이 생겨요. 그거 가지고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 정도 시간 내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의 한계라고요. 그 사람의 사고 한계가 그러한 거지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 사회가. 네. 사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획득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 좋은 거다. 저기 그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이어트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거는 말씀하셨듯이 그 생존의 본능적으로 더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다이어트가 별로 의미가 없어. 뭐 그렇게 안 살고 싶어 하면은 또 그것도 자기가 또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문제. 선택인 건지 그냥 그게 하고 싶은데 지금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그 반어법인지. 네, 사람은 감정은 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행동과 말은 의미 없어요. 이 사람의 지향점을 봐야 된다고요. 그 지향점을 보지 않는 한 말은 아직 말만 있는 거예요. 그 지향점을 봐야지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판단 중지가 돼요.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알아실 때까지, 그 지향점을 보여줄 때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별 물어보지도 않고 정의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냐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알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제는 그 사람의 지향점이 뭔지 알 때까지 그 사람은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지향점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자기 인생의 지향점을 모르잖아요. 목적도 모르고. 왜 사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대답을 못해요. 그 얘기는 자기 목적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내 입장에 보면 얘는 언제 인간 될까 이렇게 돼요. 자기의 목적이 딱 지정돼야 이 사람의 의도나 그 지향성이 정의된 거잖아요. 그게 없다면 내가 끝까지 언제 내가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가 될까가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주 불분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자천이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사항이네요. 넓게 얘기하면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나천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설명하게. 그런 의미에서 해서 그렇다고. 네. 그래서 반론 얘기하자 했을 때는 그거 아니라고 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옛날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거창하게 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 봐야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를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좀도 자체는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과 현실을 너무 자꾸 늘어뜨려 놓으니까 그거를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이런과 현실 다르다. 이런과 현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러잖아요. 네가 무식한 거라고요. 네 이론을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거지. 왜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현실에서 이론을 맞추는 방법은 네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른다는 얘기는 무식한 거라고요.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무식하단 말을 어렵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그 얘기는 내가 때는 그냥 무식한 거예요. 난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얘기한다고요. 간단하게 세상 말은 다 동어반복이에요. 다 동반복이에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가 자천이다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죠. 맞다고요. 맞을 그것도 수도 동어반복이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게 살 빼는 거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몸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라고. 어차피 의미를 알면 다 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모든 말들은 다 동어반복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약간의 차이점 만들어 놓고 다르다고 얘기한다고요. 같게 보면 다 같은 거고 다르게 보면 다 다른 거예요. 원영 말했어요. 같은 거에서 다른 거 보고 다른 것에서 같은 걸 보는 걸 이미 그거 몇천 년 전에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같고 다름을 보면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그냥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같다고 주장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동일성과 차이성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쉽게 획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감정이에요. 그거에 관심 있어야 돼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런 거 설명해봐야 귀에 안 들어가요. 한쪽 귀에 들어가면 한쪽 귀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감각기관이 없다고요. 이걸 받아들여야 감각기관이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감각기관이 없는데 아무리 말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정 하나에 감각기관 하나라고 얘기한다고요. 막 설명하면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내 말이 들어가는 곳이 없네. 그 감각기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전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인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는 존재인데, 그 얘기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100가지 가지고 몸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12가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재료 하나가 감정 하나고 감정 하나가 감각기관 하나예요. 내 몸을 100개를 만들었으면 100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을 만들었다고 돼요. 그게 돼요. 같은 얘기가 되니까 이것도 또 아까 말한 동호감별 감각기관, 감정, 신체의 구성 요소를 또 다 모든 같은 얘기예요. 왜 그걸 같은 거라고 보지 못하냐는 거죠. 알면 지칭이 되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은 몇 가지로, 그러니까 뭐 화학적 말하면 몇 가지 요소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면 이런 등신 그거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는 거죠. 그거는 우선 물질, 그들이 말하는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한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것만 우리는 존재한다고 하거나 요소라고 하거나 그 화학 기호라고 화학적인 그 화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전제 하에 나한테 설명하라고요. 그 전에 당연히 나도 화학이나 과학 기호나 물리학을 안다는 전제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난 그거 모른다고요. 네가 설명하는 사고 체계 나는 모르는 세계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사고 체계를 먼저 나한테 설명하고 이런 화학 요소에 의해서 내 몸은 구성됐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나 거기에 대해서 그건 네 관법을 그러면 그런 거 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내 사고체계와 내 사고체계 전제 그리고 사물을 보는 방법을 설명해야죠. 그럼 뭐가 맞냐고요?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는 그런 것만 있는 거죠. 너는 10개를 보면 나는 12개를 보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더 많이 본다라고 자랑하면 난 교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서 자랑하기 싫어. 그냥 난 2개 더 봐. 자랑은 아니야. 그냥 2개 더 봐. 이렇게 말 수도 있어요. 약간의 속 뒤집게 하는 거죠. 말이 약간의 장난이 들어가 있는데 뭐 그래요.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심리적 충만을 위해 내 감정에 충실한 목적을 추구하고 자신의 소중함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가 자천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해요. 예,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한 내용인데 우린 자천 중이에요. 명확하게 이것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자천에 대한 오해와 인식과 잘못된 여러 편견이 앞으로의 자천에 많은 방해가 됩니다. 자천이라는 것이 호흡이나 명상이나 어떤 기술적 방법을 택해서 이런 것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엔 별 어려움이 몰라도 차차 그 자천 진도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이건 너무 미묘하고 어려운 걸림이 있어요. 이것도 오늘 설명한 걸로 설명하면 자천하는 방법이 또 감각하는 방법처럼 되고요. 어떤 자천법으로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도의 세계가 정해져요. 호흡으로 수련한 사람은 호흡으로 수련할 수 있는 도에 대한 이해만 생겨요. 그렇잖아요. 봤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련단체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만약에 그 수련단체가 주문을 하는 곳이면 주문으로 형성된 자천 관념 체계가 만들어져요. 호흡을 하는 곳이면 호흡으로 말할 수 있는 것만 자천이라고 그리고 도라고 설명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천을 하냐 어떤 수련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고 한계를 만들어요.
그렇죠? 여기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여기 저한테 오기 이전에 많은 걸 공부했잖아요. 그 공부하면서 생각 보면 내가 그 공부한 또 이제 수도한 그 기법 내에서 자기 도에 대한 세계, 세상에 대한 세계, 각성이라고 해봐야 그 각성의 한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도한 수도법 한계 내에서 설정된다고요. 이미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아무리 화천왕적인 깨달음을 얻어도 기독교 한계 내에서예요. 이런 얘기 어떤 철학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 자기가 어느 견성을 해서 다 한다는 거 얘기해봐야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불교에서 사용된 개념만 이해했을 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 말하는 거는 보면 그 정도 한계 내에서밖에 안 하거든요. 세상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할 수 없냐면 이 세상이 어디까지가 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말 자체에 이미 오류가 있는데 그 정도도 모르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논리를 가르쳐야 돼요. 논리가 서양 게 아니에요. 서양 것만 논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양이 동양한테 논리를 배웠어요. 이미 칸트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지? 이율 배반이요. 이율 배반은 2000년을 모르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했잖아요. 그 전전하게 한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자기 서양인들이 이 이율 배반을 모르는 등신들이었다는 뜻이 결국은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이 말을 쓰게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결국은 그게 이율 배반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을 막았다고요. 감각을 막고 감정을 막고 머리를 막았고 사고를 막았다고요. 왜요? 이건 의도적인 거죠. 카톨릭이 막았어요. 더 이상의 사고 확장, 사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은 것이 돼요. 사람이 똑똑해지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머리 커지면 벌단머리 없거든요. 똑같아요. 사고를 막는 거예요. 논리를 못하게 하는. 그리고 논리가 무서운 거예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가 이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냐 되고 사고 한계가 되고 그 한계가 그 사람의 크기잖아요. 그 논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논리를 파고든 게 그래서 그렇다고요. 근데 그 논리를 파고들 때 공부한 건 뭐 유클리드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했다고 하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은 상당히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넘어오는 건 불교 논리예요. 불교 논리가 더 어려워요. 이미 용수부설이 쓴 이 논리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그걸 서양인들이 수학에서 베껴가죠. 많이 베껴가요, 논리를. 다 베껴가요. 그 이후에 이제 서양이 더 발달한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동양에서는 당연한 논리들이 서양에는 얼마 전에서야 이제 계몽됐죠. 지들이 계몽된 건데 우리를 계몽시켰다 거꾸로 하는데 항상 뭐 하나 알면 지가 다 한다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한계 내에서 세상을 본 거라고요. 자기 한계 내에서 깨달았으니까 세상을 다 한 것처럼 하지만 역시 자기가 어디까지 안 건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게 또 문제예요. 자기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자기 한계성을 파악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이건 누구나 그래요. 불교에서 항상 그걸 경계했어요. 자기가 다 한다고 얘기할 때 누군가가 그건 다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역시 세상에 다 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런 식의 교만하면 불교에서 많이 경계했어요. 그래서 불교의 지구상에서 불교만큼 위대한 그 종교는 없어요. 그리고 종교 자체가 이제 불교도 말 자체도 그렇고 서양식의 그 논리나 종교나 이런 것들은 근래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복잡하고 의미도 있고 많아요. 그것이 어디 걸 보고 했는지는 뭐 뻔한 거긴 한데 과거 성경이나 그 토마 아퀴나스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얘네들이 쓴 논리는 상당히 유치해요. 근래에 들어오는 이런 요즘 종교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개신교 이후의 종교 혁명은 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위대해요. 정말 많이 애쓰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불교만큼은 못 가죠. 불교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불교는 다 걸려요. 이게 제가 이게 써있는 것도 보면 알지만 설명하다 보면 불교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불교에는 분명히 이것저것 있는 거 많아요. 많이 해놓은 게 있어요. 또 뭐 꼭 감독 시작한다.
머리가.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보감을 들으면서 아까 떠오른 거는 저희가 오행이라는 부분인데 왜 오행이 있는가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시는 7행 있을 텐데 왜 오행일까? 그래서 또 사람 그 오행을 가지고 사람의 신장을 오점 그렇게도 설명하고 계속 대입을 시켜나가는데 왜 오행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오감이라는 것도 그거와 또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행은 우선 사계절 때문에 그래요. 계절이 사계절이잖아요. 근데 사계절은 아닌데 12달이기 때문에 12계절이라고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계절을 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집어넣은 건 중심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중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나의 기준으로 사계절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5가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게 공자 이후부터 빠졌어요. 그 하나는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그 5개가 되는데 왜 사계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동그라미 때문에 그래요. 부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 한계 내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세상을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예요. 이 세상에 동그라미도 없고 네모도 없고 세모도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이것이 가장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그 기호가 돼요. 그건 자연 현상법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결국은 이 원방각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지구도 동그라미 구체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히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동그라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데아잖아요. 완벽한 것은 이데아적으로만 존재해요. 추상에만 있는 거고. 근데 그 굳이 추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물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이 기준이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기준 없이도 표현하고 말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같은 거 다른 거 아까 얘기하고 다 세상은 동호 반복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고 얘기했지만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별거 아닌데 그걸 같은 거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사람은 생각보다 하나의 생각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수도해서 돌을 끼우쳤다면 일종의 어느 정도 견성을 했다면 그 원망각이 필요 없어야 돼요. 어떤 사물을 보는데 기준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지구가 동그라미 그 구체잖아요. 구체라고 하는데 사실 지구 구체 아니에요. 그걸 왜 구체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가 뜬금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구체라고 생각했잖아요. 좀 벗어나 봐야 그래도 구체라고 생각하던가. 그거야 구체라는 동그라미에 대한 기준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동그라미에 대한 기준이 나한테 없다면 그 불필요함을 느끼고 그게 의미가 없거나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냥 지구는 지구 모양이에요. 지구만이 가지고 있는 지구 모양이 그럴 뿐이에요. 뭐 화성도 똑같이 생겼다고요? 화성은 다르게 생겼어요. 지구가 다른 모양이에요. 같게 보려고 하는 건 동그라미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같게 보려고 하면 같게 보려고 하는 기준이 있을 때 같게 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별 의미 없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구는 지구고 화성은 화성이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게 불교 좀 불교 들어가네.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또 있는 그대로, 유교시로 말하면 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요. 왜 굳이 그거를 아까 말한 제 말을 또 비판하면 동호 반복이나 같은 걸로만 보냐고요. 이 세상은 다 다른데 다 같은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럼 왜 다 같은 거라고 보려고 하냐고요.
특화된 거요. 여기 썼잖아요. 특화된 걸 모르면 안 된다고요. 무화되는 건 세상에 다 같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상에 다 무화시킨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고요. 그럼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이 세상 보고 있으면 다 똑같고, 다 똑같다는 얘기는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다 똑같은데. 그게 어디에 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다는 얘기는 차이점이 있고 똑같지 않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 상대의 차이점을 보는 건 상대의 그 존엄성, 그러니까 고유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특화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 필요하고 동일성이 필요한 거예요. 동일성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다른 점을 보기 위해서요. 그 다른 점을 보는 이유는 상대의 고유성을 보기 위해서요. 고유성을 보는 이유는 특화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만의 고유함을 보는 건 그 사람으로 오직 고유한 그 사람만의 것으로 인정해 주기 위해서라고요. 이 두 가지가 수도예요. 보편과 특수를 보는 거예요. 항상 전체와 개체를 보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방각으로 세상을 똑같이 보려고 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봐서는 다 세상을 똑같이 볼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점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구를 똑같다고 보고, 부채로 똑같다고 보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보기 위해서 똑같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지향성이 이것도, 그 의미의 지향성, 그렇게 보려고 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공부의 지향성을 모르면 항상 하나만 가르쳐주면 하나만 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공자 말이 맞아요. 또 한 모서리에 올려주면 나머지 세 모서리는 알아서 알아야 된다고요. 이 모서리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나머지 세 모서리를 알라고 가르쳐준 거지 이거 알라고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하나 가르쳐주면 그 하나 가지고 뭐 알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방각 가르쳐주면 원방각만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가르쳐주면 동그라미만 안다고 그거 가지고 이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걸 가르쳐주려고 했다는 것을 모르면 항상 거기서 끝나요. 그럼 안 갔다. 그래서 부채에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부채는 돌아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해야 부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네 군데가 하나의 와류 현상이 일어나고 그 특수한 현상, 다른 것과 차이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지냐고 물어보면 그 이유가 좀 그래요. 왜 만들어지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만들어져요. 어떤 것도 돌리면 네 군데가 다른 것과 차이점을 만들어져요. 그걸 사방이라고 그래요. 사방. 그래서 거기엔 또 이제 여기까지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또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할 거면 나가지. 최초로 만들어진 차이점은 동양과,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인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하나의 부채가 회전을 하면 네 군데가 생기잖아요. 이때 분명히 표준적으로 동서남북이 만들어져요. 나침반이 만들어진다고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 북쪽은 항상 그 북쪽이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는 차이나요. 중국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려고 하냐면 기준적으로,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북쪽은 항상 북쪽인데 나에게도 북쪽이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나눠지는 게 한국과 중국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북쪽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고 중국은 나에게 북쪽은 표준화시킬 수 없다고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문의 보편화를 위해서 그들은 뭘 하냐면 누구나한테 북쪽에 해당하는 곳을 가르치게 돼요. 처음에 진암천을 황제 혼란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그런 식으로 걔들 그렇게 나아가요. 우리는 치우천에 거기 싫어했다고 해죠. 나에게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먼저인 건데 차이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표준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 뭐가 딱 맞는 건 아니야. 둘 다 필요해요. 근데 둘 다 갖춰주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은 항상 한쪽에 치우쳐요. 그래서 뭐 치우나 다 맞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황제 헌원이 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자기를 잃어버리는가 봐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법적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진남치니까 남쪽이 있는 남쪽 가르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너는 어디 가게 되냐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양인이 더 중국보다 표준적이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지금은 이 문명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아상실이잖아요. 자기가 사라져요. 이 세상만, 이 문명이 중요하지 나는 중요하지 않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중요하지 난 안 중요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대한제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에요.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건요. 어쨌든 이렇게 경제가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사라져요. 정치가 중요해요. 민주주의가 중요해요. 난 중요하지 않아요. 날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널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애매해요. 정말 날 위한 민주주의인지 민주주의를 위한 난지 이게 항상 우리는 애매하게 되잖아요. 이게 서양 문명이에요. 서양 문명에 뭐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인지. 이 지구 문명이고 서양 문명 지금 이 우리나라 인류 문명이 만들어졌는데 이 문명은 주인이 애매해요. 그게 이 차이나로 넘어가는 서쪽, 우리 입장은 서쪽이거든요. 서쪽으로 넘어가는 우려예요. 자기 상실을 있는데 보편화는 돼요. 이게 또 문제예요. 보편화를 안 하면 나만 알고 있게 돼버리거든요. 나만, 그래서 동양의 차이, 서양의 차이는 하나 있잖아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제 서양인들은 많은 사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앞으로 존재한다가 많은 사람을 개화시켰거든요. 계문시켰어요. 근데 동양은 혼자만 깨달아 있잖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해겔의 말한 대로 동양은 한 사람만 전인이에요. 왕이요. 전제정치요. 한 사람만 존재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을 위한 다수인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근데 서양은 다수를 위해서 개인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서양이 개인주의인 거고 개인을 중시한다고 보이지만 이건 오히려 그 반어적인 반향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그 현상일 수 있어요. 오히려 개인이 사라졌어요. 개인이 사라진 개인주의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만 그 주장할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무엇 때문인지는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이 되어버렸어요. 개인인데 그 개인은 자기가 주장하는 개인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르쳐준 개인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되게 예리하시네. 아니 실제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내면 이제 그래서 이 네 군데가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생기게 만들어 왜 생겼냐고 굳이 얘기하면 거기로 들어가면 그 창조론에 들어가요. 처음부터 네 개를 정해놓고 시작했다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네 개 생겨요. 회전하면 네 개 생겨요. 네 개가 생기니까 그 네 개, 사계절이 뚜렷해진 거죠. 근데 그건 그렇다고 해서 꼭 네 개를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사계절인데 사계절은 아니에요. 사계절인 곳에만 사계절인 거고 1년에 한 계절인 것도 있고 두 계절인 것도 있고 나누기에 따라 12계절도 있어요. 아까 말한 냄새의 문제예요. 가장 강하게 주는 냄새만 몇 가지 가지고 냄새 이름 정했을 뿐이지 미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냄새가 있어요. 개가 몇 가지 냄새 맡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개는 그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만약에 연어가 냄새 때문에 자기 고향을 찾아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고향 냄새 아세요? 자기 고향 냄새는 모르잖아요. 자기 엄마 냄새는 아세요? 자기 엄마 냄새는 알죠? 네, 자기 엄마 냄새 알잖아요. 왜 자기 엄마 냄새 이름 안 정해놨어요? 이름 정했어요? 엄마 냄새. 그건 엄마 냄새라고 했지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름은 정해놔야죠. 이름 안 정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글을 만들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 잘 보면 자기가 지나가는 대문을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좀 있는 것들은 이름을 정해놨어요. 왜요? 왜 자기 지나가는 대문을 이름 정해요?
요즘 사람은 지나가는 자기 집 대문에다 이런 저건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안 짓는 게 미친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한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귀족만 이름 정했잖아요. 그 얘기는 귀족은 글을 알아서 그래요. 글을 알았다는 게 뭘 알았다는 거예요? 고민 안 해봤죠? 글을 안다는 게 단순히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글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야 돼요. 내 것은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그래서 삼촌 때 그랬잖아요. 차 이름 정하라고. 그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거에 대해서 이름을 안 정했다는 건 아니 개도 이름 지으면서 개만도 못한 것들이 많은 거죠. 자기가 소중히 여기면서 자동차 좋아하면서 개보다 못한 거예요. 왜 자동차에 자기 이름 지었어야 안 하는 거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개는 열심히 이름 짓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정도된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이해한다는 건 글을 만드는 걸 이해하는 거고 그 얘기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내가 지어놔야 나한테 내 것이 돼요. 내 소유물이 된다고요. 이것도 소유하는 거예요. 나쁘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소유는 옛날 사람들은 소유의 개념은 그런 식으로 이해한 게 아닌 거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건 내 몸을 무엇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돼요. 아까 전에 눈에 얘기했잖아요. 몸체계, 이 몸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요. 눈에 보이는 이것만 몸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기 몸이라고 말할지도 자기가 내 몸을 정의하는 그 한계 내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몸을 이름을 지어 놓는다는 것은 내가 이걸 내 것으로 소유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가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그 육감 없으면 또 애매한 소리만 될지 모르지만 잡기가 있다 했을 때 이 문은 내 문이에요. 내 문이 잡기가 들어올 수 없어요. 허락 없이. 내 허락 없이요. 그리고 어떤 타인이 들어올 때, 도둑이 들어올 때도 문으로 못 들어와요. 왜냐면 내 허락이 없는데 도둑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도둑은 항상 담 넘어와요. 담은 이름 안 지었거든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 내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 내 몸에 허점을 파고 들어오는 게 도둑이잖아요. 감기라고. 그 기, 그러니까 살기, 살은 내 빈틈을 삐집고 들어오는데 그 빈틈은 이름 짓지 않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다 이름 지었잖아요. 별별 거 다 이름 지어놨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고유 명사는 안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신을 지어놨잖아요. 이건 무슨 신. 조항신 시작해가지고 신 짓는 이유는 거기에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저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여기 정말 신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신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름 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 지어놔야 내 것이 되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된 것이고 내가 의미를 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건 내 몸의 일부가 돼요. 도깨비 있잖아. 도깨비는 빗자루가 생겨나는데 빗자루에서 왜 도깨비 같은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연기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계속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의 생명체화 되고 있는 거라고. 인간의 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려고 하는 거고 인간이 무서운 거고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창조력이에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요. 물질 창조 이전에 영적 창조를 만들어내요. 그 영의 창조가 있어야 그 영이 물질이 화된다고요. 그래서 도덕경에 이름이 만물의 어머니라고 한 겁니까? 이름 가지고 도를 설명하려면 그래서 그렇다. 이름을 거기서는 경계했잖아요. 네.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이름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글을 안다는 건데 그 얘기는 이름을 안다는 건 글을 안다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름 짓지 않아요. 이름에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개똥이 소똥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건 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름이라는 거 분명히 말이잖아요.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글인 거고 글은 개념인 거고 사고예요. 사고를 위험시 여기잖아요. 도덕경에서도. 왜 그러겠어요? 그건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니 사고를 해본 사람만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도덕경은 그것도 반어법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지금 다 알거든요. 남 보고 모른다고 알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게 알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려면 자기만큼 알아라는 얘기인 건지 그건 알아서 얘기해야죠.
뭘 이해할지는 아까 말한 대로 말을 보지 말라고요. 말은 지향성이 있다고요. 넘어왔다. 내가 잊어먹었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올해 네 가지가 생긴다는 거. 네, 네, 그래서 그 12가지든 20가지든 그것도 짓기 나름인데, 그래서 오행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음양에서 오행이 오잖아요. 오행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연습법 계속 있어요. 1, 3, 5, 7, 9 넘어가던가 계속 숫자는 확장이 돼요. 근데 5까지만 넘어왔잖아요. 근데 5가 아니잖아요. 5 두 배는 식간이 있잖아요. 식간에서 끝난 건 또 아니잖아요. 10 다음에 또 있잖아요. 계속 넘어가요. 오행이 끝은 아니에요. 거기까지밖에 안 맞춰주면 그 다음 건 스스로 가야죠. 하나에서 2개가 나오고 2개에서 3개 나온다고 이미 오는 곳에서 다 아는 내용인데 거기서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알아서 해야죠. 그렇잖아요. 3개에서 6개가 나오든 아니면 그 이상에 나오면 자기가 알기 나름이란 말이죠. 그 분야는 계속 된다고. 5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만 갖춰주면 나머지 한다고. 5가 10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1000이 만이 되는 거죠. 옛날 단위가 다 100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만에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만만세, 만만세니까 만이 최고 숫자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억이란 단어나 조란 단위나 이런 것들이 이미 옛날 말이잖아요. 옛날 다 있어요. 뭐 항아사, 아승지, 이거 불교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숫자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 그 다음에 경이잖아요. 경 다음에 해 넘어가고 이런 거 다 옛날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이유는 우리는 알아서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메타 논리만 갖춰주면 되잖아요. 논리의 확장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5도 마찬가지로 5에서 끝나고 짜는 것이 아니라 5에서 그 다음 나머지는 자기가 확장해 가야 돼서 그래요. 근데 기본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음양, 오행, 10간, 11지, 60지 넘어가든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그 한계를 우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틀을 하나 갖춰주면 확장한 입장에서는 그거에 좋아서 잘할 수 있는데 확장을 못하는 사람은 그거에서 걸려가지고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도 오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오래 해도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오래 해도 되냐, 오래 하면 되지 않느냐를 말하려면 뭐 때문에 있냐면 자기 한계를 자기가 스스로 알아내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오래 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보면 오래 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한계가 없으면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어디까지 깨달았는지 알아낼 수 있냐고. 이걸 알아낼 수 있으면 혼자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기 한계점을 잘 찾아냈으니까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한계점을 찾아낼 수 있냐고.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오래 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혼자 수련하면 득도할 수 있냐, 혼자 수련하면 득도할 수 없냐고 얘기는 이 얘기예요. 혼자 한계를 알아낼 수 있냐, 혼자 한계를 알아낼 수 없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얘기는 네 한계성을 알아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나오는 거라서 우리가 메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한계를 그러면은 보지 못하면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그 메타 지식은 논리적으로 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넘어가요. 근데 아까 말한 그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수학자는 수학만 풀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수학 한계 내에서예요. 이미 수학에서는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계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수학자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산한다고 해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이미 수학은 호수 넘어가고 다 이제 어떤 수학에서는 무리수가 있거든요. 무리수라는 게 한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한계가 없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없다는 건 정의하지 말라는 뜻이 돼요. 이거 정의하지 말라고. 왜 정의하지 말라면 한계가 없는데 정의에도 한계가 없어요.
그 정의의 끝이 없어요. 근데 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게 뭔지는 몰라요. 한계가 없음을 전제하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계 없음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자와 철학자는 달라요. 옛날에는 뭐 러셀이나 화이트헤드는 수학자가 철학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인데 수학을 할 수 있으면서 얘네들은 철학을 넘어갔을 때 철학을 구조적으로 철학을 했어요. 한계를 만들려고 무슨 애를 썼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 러셀이 한 것 중에 그게 범주 오류 뭐 무슨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율 배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부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이 부르에서만 설명하면 되는 거고 이걸 그러니까 역설이 아니라 적용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단계를 정해놓고 네. 거기서만 그러니까 한계점을 모르니까 네가 거기서 헷갈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계점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으면 헷갈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돼요. 근데 수학에 역설이 있거든요. 수학을 역설 전제하면서 계산하는 것도 많거든요. 수학자인데 그래 게다가 철학자로 넘어간 이유가 역설 때문에 그래요. 해도 안 되더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냈을 때 수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 죽여가면서 프레이저인가 누군가한테 열심히 설명해. 프레이저 평생 맞춰서 수학을 알아냈는데 그걸 수학 원론인지 그걸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편지를 보냈죠.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되더라 했더니 그걸 충격받고 자살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학문, 자기가 견지하는 학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냐는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도를 추구하고 있냐고요. 학문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들은 상당히 순수한 사람들인데 역시 많이 나간다. 이상하게 되어.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스승이 없이는 한계점을 자기가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계점 알아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스승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정짓잖아요. 스승 없어도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스승 없어도 되는 방법은 그거라고요. 자기 한계성을 항상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 방법은 그거예요. 자기 점검이요.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자기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또 저도 요새 흉내내고 있는 건데 자기 한계점을 분명히 한다는 건 자기 한계를 만드는 건데 한계를 만드는 건 규정하는 거거든요.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한다는 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정의하지 말라 뜻 되거든요. 걔는 꼭 정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죠. 두 개 다 같이 봐야 된다고. 무와 유를 같이 봐야 된다고. 정의하지 않는 부분과 정의하는 부분. 무화를 시켜놔야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특화될 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요령이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은 알아서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요령이라고 말을 하면 무한 한쪽에 병법 같아요. 쥐가 도망갈 분명을 만들어 놓고 몰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무한을 전제하에 지금의 내 모습이 이건 다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 구멍을 만들어 놔요. 대신 지금의 한계만큼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요령을 만들 수 있어요. 병법이에요. 일종의 요령인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만큼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는 항상 있다고요. 그 여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인간이고 그래서 그 한계점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특한 사람,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욕을 해도 참아대거나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비난해도 웃을 수 있고 뭐 상처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결코 그런 식의 이상적인 인간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상처 안 받았다면 둔한 인간이거나 애초에 그쪽의 감정이 별로 이렇게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인 거예요. 성향이 예.
근데 그런 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서 그렇다는 건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삶의 요령을. 요령이라고 나쁘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다 요령이에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설명한 것도 다 요령이에요. 고지멸제요. 이거 요령이에요.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도의 방법인 거고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면 그냥 삶의 요령이에요. 그냥 고지멸제가 그거잖아요. 고통이 뭔지 알고 고통에서 내가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걸 벗어나고 하는 거예요. 아, 고지멸제 그런 거 아닌가?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이게 고통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는 자기를 먼저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감정에 있는지 알고 문제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머리 아프면 무슨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게. 감정은 누구나 느끼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감정도 아는 사람만 느껴요. 일반적인 고통은 누구나 느끼죠. 근데 그게 있잖아요. 자, 자세히 들어가면 저거 분명히 저거 약 올리고 있는 건데 약 올리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 멍청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 없냐고요. 많아요.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사회가 이 정부가 지금 날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넌 고통이 있어 지금. 근데 고통인지 몰라. 그러니까 고통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그 자체가 이미 똑똑한 인간이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의 원인은 무명에 있다고요. 무명이 뭐예요? 책에 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무식하다고요. 넌 무식해서 그 모양이라고요. 불교가 좀 이렇게 말을 무명이라 말하니까 대단히 그것을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명이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 명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이라고요. 이름이요. 글. 그 얘기 뭐예요? 명이 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무명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안다는 게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뭐가 있는지 안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요. 있는데 있는지 알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알면 아프지 않습니까? 알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고통은 아는 사람만 느낀다고요. 짐승들은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그건 신경 반응이에요. 고통을 아는 것은 인지 능력 있는 자들만 할 수 있고 그건 인간만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통증이에요. 통증과 고통은 달라요. 통증을 한 번 더 생각한 게 고통이에요. 통증에 대해서 난 통증을 느껴서 힘들다라고 생각해야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냥 통증만 가지고는 고통이 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야 그때 고통이 돼요. 그럼 이건 해탈법이 돼요. 내가 어떤 걸 느꼈는데 이걸 고통이라고 하지 않으면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고통인데 누구한테는 고통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 아파 뒤지겠다고 생각하면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픈데 아플 수도 있는 거지 하고 그만이에요. 그건 고통 아니에요. 이런 식의 해탈법이 있어요. 또 불교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걸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라고 느낀다고요. 이렇게 불교에 있잖아요. 그 수련법이. 네가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거라고. 이런 식의 논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